춘희 미호님 감사합니다. 지금 목소리 들리세요? 노래가 이런. 춘희미호님, 일종 무일종님, 구사학번 노총각님, 로운루아님, 나 누구개님, 행복한 나님, 산조아라님, JNPD님, 한결사랑님, 노들파님, 무루리님, 또 그예비 그딸려님, 저질체령님, 남미와 봉봉님, 늦둥이 엄마님, 박선사님, 휘민님, 내일을 위하여님 후원 감사드리고요. 예, 시청하러 달려와주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빛나님, 빛나는 옥님, 감사합니다. 내일을 위하여님도 감사드리고요. 토레스님 감사합니다. 예, 찐썬님 감사드리고요. 어서오세요. 창일동님, 구름고개님, 4100번님, 열정바람님, 갯마을 춘마님도 감사드립니다. 호프집 사장님님 감사드리고요. 석아은님도 감사합니다. 추천 누르셨어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잠깐만, 어디까지 됐지? 석아은님 감사합니다. 프로망스님 감사하고요. 하은이 어머님 감사하고요. 까망오리님, 암걸리거소님 감사합니다. 우라나님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멘탈 강화중님 감사드리고요. 이 콧물이 장난이 아니야. 예, 사피아님도 감사드립니다. 멘탈 강화중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낮 4시에 4시 반에 남자 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4시까지 방송 끝낼 예정이에요. 예, 신당일지님, 로드지니님, 해달별이랑님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멋있어요? 앞머리 내린 게 더 이뻐요? 왜 내려갔지? 이거 좀 알아. 어서오세요. 로드지님, 해달별님, 손마개님 감사합니다. 예.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번호0220님 감사합니다. 얼굴이 반쪽이라는 건 유언비어죠? 네, 어서오세요. 조금 수척해 보여요. 그렇구나. 예. 그렇게 봐서 그래. 몸무게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어저께 혹시 찜질해서 얼굴에 붓기가 빠졌나? 깜장담비님, 잊지말라 0416님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최강동안이십니다. 내가 그런 말 조심하라 그랬지. 초신자들이 들어와서 우리 보고 신고한다고. 이것들이 집단으로 미쳤다는 둥 이러면서. 풀벌레씨님 감사드리고요. 자, 어서오세요. 가만있어 보자. 또 어떤 노래를 들으면서 가만있어 봐요. 오늘은 그러면 일단 음악 없이 녹화 시작할까요?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유대한 만세님, 봄햇살처럼님, 풀벌레씨님 후원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이집션 마오님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으로 망치 부인 방송은 불타는 10미닛 그리고 1000명방 그리고 방송 제작 비용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시간 추천해주신 953분께 감사드리고요. 들어와 있으면서 아직 추천 안 한 님은 누구실까? 문득 궁금해지네. 네, 아직 지금 제가 오늘 방송 1시 하는 거 잘 모르시고 아직 안 오신 분들 계신데요. 죄송해요. 녹화 버튼 눌렀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예, 오늘 아시안컵, 예, 아예 제목을 그걸로 바꿀까? 아시안컵 때문에 이렇게, 응? 아시안컵 때문에 이렇게 바꾸면 손님들이 많이 올려나? 자, 아시안컵 때문에 4시까지 한다고. 자, 어쩔 수 없죠 뭐. 네네, 어서 오세요. 예, 손에 손 잡고님, 그리고 그리운 햇살님, 또 돋보기로님 감사합니다. 알람 안 왔어요? 죄송한데요. 세월호 희생자들을 뭘 팔았는데요? 네, 판 거 알려주세요. 예, 깜장담비님 감사드리고요. 어서 오세요. 네, 내가 원인을 알았어.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조카한테 면회 갔다 와가지고 조카 외박시켜준다고 조카를 만나고 와가지고 내가 독감에 걸렸어.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을 쉬었잖아요. 이번에도 내가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우리 조카를 보고 왔어. 근데 이제 이 우리 조카가 뭐라 그러나 즉 감기를 계속 앓고 있다는 거야. 왜냐면 막 그 운동하면서 그러니까 훈련하면서 땀 나고 그 다음에 막 춥고, 그리고 밤에 이제 가서 그걸 뭐라 그래, 무슨 이제 그 보초 쓸 때 막 땀 흘려서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너무 춥고 이러면서 감기가 되게 세게 걸렸다는 거야. 근데 그냥 감기를 달고 산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놈은 건강한 그 20대 청년이고 나는 이제 늙고 병든 40대잖아. 그러니까 이제 악수만 해도 내가 이제 감기에 옮은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런데다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내가 이제 방송을 좀 한 30분씩 더 했더니 그래서 감기가 걸린 모양이야. 제주 오름님, 수사반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 PD는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박 PD는 어디서 근무하는지 말할 수가 없고, 하여튼 러시아 군부대, 아니야, 러시아 군부대가 아니라 러시아제 무기, 러시아제 전차를 모는 그런 부대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잘 지내고 있어요. 막 선임들하고도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군대가, 나 진짜 우리 조카 보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 그 군복이 말이에요. 우리 등산복 있잖아. 군복이, 우리 기능성 등산복 있잖아요. 막 구겨지지 않고, 잘 마르고, 그리고 막 이렇게 바람이 완벽하게 막아지는 그런 기능성 군복이야. 그리고 군화도 진짜 막 기능성이라 그 땀은 다 배출되고 방한 효과가 되게 뛰어나고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막 옛날에 우리 동기들은 가죽으로 된 되게 무식한 군화를 신었잖아요. 되게 무겁고. 근데 지금 그 군화는 굉장히 가볍대. 너무너무 가벼워가지고, 예,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군화가 춥지 않대요. 예, 우리 조카가 원래 얘가 이렇게 발에 땀이 되게 많이 나. 그래서 발에 땀이 많이 나가지고 얘가 동상 걸릴까봐 우리가 되게 고민을 했거든. 근데 전혀 땀 배출은 굉장히 잘 되고 방수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발뒤꿈치를 딱딱 두들기면 발 앞부분에 이렇게 공기층이 형성이 돼가지고 그래서 전혀 발 시리지 않다. 여름에는 그만큼 공기가 배출이 잘 되는 거야. 땀 배출이. 땀 배출이 굉장히 잘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동기생들끼리 지내는 거야. 동기생들끼리. 그래가지고 동기생 10명이 한 방이래. 근데 이제
뭐 우리 조카가 처음에 갔는데 동기생들이 되게 조용하고 재미가 없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른 반 가가지고 병장들이랑 논다고 그랬었어. 우리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근데 이제 한 달쯤 지난 다음에 물어보니까 한 달쯤 지나서 물어보니까 동기들이 우리 조카가 너무 무섭게 생겨가지고 우리 조카가 너무 무섭게 생겨가지고 그 말 안 걸었다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한 달 지내보니까 애가 보기와 사뭇 다르다는 거 알게 돼서 요즘은 동기들하고도 너무 친하게 잘 지낸대. 그래가지고 지금 뭐 그 동기들하고 지내는 게 너무너무 재밌고, 그리고 이 군부대가 저기 뭐야 당구장 뭐 별의별 게 다 있대. 그 당구장, 노래방 기기 뭐 그 뭐 탁구대 뭐 그리고 막 당구대가 막 새로 신형으로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갖고 막 당구 대회 하고 그러면서 막 토요일만 되면 애가 죽을라고 그래. 놀아도 아직 시간이 안 간다고. 헬스 장비도 되게 잘 돼 있대요. 예.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뭐지 인터넷도 다 해. 요즘은 인터넷도 되게 잘해가 매일매일 인터넷 접속해갖고 하고 싶으면 하고 벌 받으면 못 들어오고. 싸지방이라고 그런다며. 그러니까 사이버 지식방인가봐. 그리고 싸지방이라는 데에 들어가서 애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자기 SNS도 다 하고, 예. 그리고 개인 핸드폰은 사용이 불가능한데, 분대별로 분대장이 그 휴대폰 번호를 공개를 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급하게 전할 일이 있으면, 그냥 그 번호로 전화해서 바꿔달라 그러면 돼. 진짜 신기하죠? 예. 그리고 또 그리고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야. 너무너무 잘해줘가지고 얘는 이제 자기는 군대가 너무 재밌대. 그리고 얘가 원래 군대 가기 전부터 남자친구들하고 밤새 노느라고 집에 안 들어왔었거든. 그러니까 그 남자애들하고 노는 게 너무 재밌어서 집에 안 들어오네였는데 얼마나 좋겠어. 24시간 남자애들하고 노니. 그리고 이제 막 그 병장들도 되게 잘해준대. 병장들이 너무너무 잘해줘가지고 그 뭐 병장들이 갖고 있는 거 자기 제대하면 주겠다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병장이랑 친하게 지내는데 만약에 병장들이 자기가 뭐 사달라는데 안 사주면 상사가 지나갈 때 이렇게 고위 관료가 지나갈 때 병장 옆에 가갖고 엎드려 뻗쳐하고 서 있대. 엎드려 뻗쳐를 한다는 거야. 그럼 병장이 부들부들 떨면서 너 왜 그러냐, 내가 뭘 잘못했냐 막 그런데, 그리고 이 임누시키가 병장들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고 그러고 난리도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또 토요일날 그 부대 내에 또 통닭집이 있어. 부대 내에 통닭집이 있어가지고 토요일만 되면 모든 그러니까 평일에는 병장들은 그 통닭집에 가면 안 된대.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토요일이 되면 모두 가갖고 그 통닭집에서 통닭을 시켜 먹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토요일날 그 면회를 가면서 이모가 닭을 좀 사갖고 가랴. 자기 여기 와서 시켜 먹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알았어 그러고 출발을 했는데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본 모양이야. 병장들한테. 그게 이제 병장들이 큰일 난다. 그 와서 시키면 1시간 넘게 기다려야 된다고. 왜냐면 너무 많이 토요일날 와가지고 그걸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토요일날 전부 다 나와서 통닭을 먹기 때문에 가서 이제 면회 가서 통닭을 시키면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거야. 면회실에서 시키면. 요즘 부대들이 다 그런지 우리 조카네 부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잘 지내는 거야 지금. 그래갖고 이모 저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사갖고 와야 되겠다고. 그래서 또 이제 중간에 가서 시켰죠. 예, 중간에 가서 시키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가는 길에 주문을 해놓고 가는 길에 이제 찾아서 가지고 갔어. 그래갖고 이제 가서 막 통닭을 먹이고 있는데 2마리를 사갔잖아. 또 양념 통닭하고 일반 통닭하고 2마리를 사갖고 갔는데 다른 집들은 전부 다 이제 그 다른 면회 사병의 부모들은 역시 그 사병들의 말을 믿고 와서 시키겠다고 이제 안 사갖고 온 거야. 그 집들은 우리가 다 먹고 치울 때까지 기다리고 있더라고. 야 1시간 10분 걸린댄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얘는 워낙 그 군부대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정보가 빠른 거야. 그래갖고 이제 자기 면회 온다고 막 설레이면서 이제 기다리니까 야 여기 와서 통닭 시키면 못 먹는다, 기다리다 지친다, 사갖고 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다 듣고. 그러니까 이제 얘는 군대 체질인 것 같아. 새벽 지키비님 눈은 마음이다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로라 밀크님도 감사합니다. 그 저기 누구지? 소대장인가 중대장인가가 그랬대. 얘 신임 맞냐고. 얘 이병 맞냐 그러면서 도대체 군기에 냄새가 안 난다고. 그러면서 막 너무나 이렇게 그 신병답지 못하다. 그러면서 막 흉을 본다는 거야. 근데 막 그 저기 그렇게 잘해준대요. 그러니까 요즘에 금서 우리 조카는 그러는 거야. 자기는 그 저기 너무 좋을 때 들어왔다고. 근데 그 위에 윗기수 병장들은 좀 힘들었었대. 윗기수들은 되게 많이 힘들었었다는데 요즘에 이제 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충격 먹은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잘해주는 것도 있고, 이 부대가 굉장히 군인이 많대. 원래 일반적인 군부대의 사병 숫자보다 4배인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눈을 치워도 되게 빨리빨리 치우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보니까는 사병들을 막 괴롭히는 문화가, 그러니까 이 부대 자체가 사병을 괴롭히는 문화가 아니래. 그리고 알아서 자기 할 일 열심히 다 잘하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운도 좋은 것 같고, 하여튼 근데 이제 얘가 군대 가기 전에 어떤 이제 그 할머니 단골의 그 자녀가 무슨 그러니까 군부대 관련 굉장히 높은 고위직이었나 봐. 그리고 그 할머니가 우리 조카를 너무나 이뻐한 나머지 군부대를 빼주겠다고 살살 꼬신 거야. 그러니까 브로커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군부대를 빼주리 이러면서 애를 이제 꼬신 거야. 근데 이제 얘가 자기 이모부가 정치하는 사람이라서 자기는 군부대 빠지면 안 된다고. 그 할머니가 저 빼줘도 사람들이 우리 이모부가 뺀 줄 알아서 이모부 때문에 자기는 군대 가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들어가서 너무너무나 생활을 잘해가지고 한 번은 헌병대인가? 아니야. 무슨 전투부대인가 어딘가로 한번 차출될 뻔하고, 그 다음에 뭐 또 하나 뭐 하여튼 조교로 한번 차출될 뻔하고, 또 한 번은 무슨 전투부대 의경 비슷한 건가 봐. 무슨 전투부대에서 뭐 특공대인가 전투부대인가에서 와서 데리러 왔는데, 근데 우리 조카가 이제 애가 180이 넘어. 180이 되게 기동대 180이 넘고 등치가 되게 좋은 거야. 거기다 힘도 엄청 센 거야. 얘가 천하장사야. 그러니까 이제 얘네 군부대는 그런 애들만 모여있는 부대래. 그게 왜냐면 뭐 13kg짜리 무슨 포를 들고 다니면서 쏘는 부대래. 그러니까 전차 부대인데 전차 부대 안에서 소총수를 하면서 그 13kg짜리 그 무슨 포를 자기가 다 전공으로 다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애들 큰 애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등치 큰 애들만.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얘는 굉장히 좀 힘이 센 편인 애 들어가니까 얘를 아니야, 이름이 되게 복잡했어. 얘를 데려가려고 막 그랬나 봐. 근데 이제 얘가 또 빠삭하잖아. 군생활 정보에 빠삭해가지고 막 자기를 데려가려고 꼬시는데 지 친구들 어리버리한 애들 몇 명 따라갔대. 자기는 절대 안 된다. 어머님이 홀로 계시기 때문에 안 된다고 끝까지 버텼다는 거야. 그래서 지는 이제 그렇게 차출되는데 안 가고 빠꿈이야 빠꿈이. 그리고 이제 그 군부대에서 먼저 들어간 친구들이 또 그 훈련소에서부터 막 라면 사주고 그래가지고 몰래 훈련 받다가 밤에 라면 스프를 딱 자기 입에다가 털어놓고 꿀맛으로 느끼고 있으면 애들이 자다 말고, 야, 어디서 라면 냄새 나지 않나? 그랬다는 거야. 그게 이제 훈련병은 3주차가 되면 PX를 갈 수 있대. 근데 이제 같은 훈련소에 친구가 들어와 있었던 거야. 3주차로. 그리고 야, 라면 사줄까? 이래갖고 이제 컵라면을 사준 거야. 근데 컵라면에 이게 면은 다 버리고 스프만 쫙 모아가지고 이제 갖고 있다가 자기 밤에 야간에 무슨 보초 쓸 때 불침번할 때 그때 막 이렇게 조금씩 그걸 빨아 먹었대. 근데 애들이 자다 말고, 야, 어디서 라면 냄새 나는 거 같지 않냐? 그러더라는 거야. 근데 자기들 그걸 절대로 아닌 척하고 있었다고. 어찌나 웃기는지. 네. 근데 얘가 원래 라면을 싫어해. 라면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런데도 이제 군부대 가서 못 먹게 하니까 그 라면이 먹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하여튼 뭐 지금도 너무나 잘 지내고 있어서 그런 더 웃긴 거 친구들한테 이제 얘가 이제 엄마가 계속 편지를 보내는데 우리 신랑이 편지지를 만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내 사진하고 지네 엄마 사진, 지랑 나랑 우리 동생이랑 같이 찍은 사진을 가지고 편지지를 만들어줬어. 그래갖고 그 편지지에 지 엄마가 편지를 써서 애한테 보낸 거야. 근데 그걸 친구들이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야.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막 그러더래. 그래서 알아보겠어? 이거 망치 부인 아니야? 그러더래. 그래서 망치 부인이 우리 이모야. 그랬더니 헐! 막 이러면서 진짜야!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다는 거야. 그래서 훈련병 시절에도 친구들도 다 알아보고 지금도 이제 같은 방 안에 있는 애들도 망치 부인을 다 안대.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군부대 상사들, 군부대 장교들도 저기 이모가 망치 부인, 그러니까 이모가 망치 부인이라고 알고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망치 부인 안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지금 걸그룹은 아니고 걸그룹에 얽힌 편지가 왔어. 이모, 군인에게 있어 걸그룹은 신적인 존재야. 그러면서 어떤 애가 이제 훈련을 하다 다쳤대. 다쳐갖고 꼼짝 못하고 누워있었다는 거야. 근데 텔레비전에서 걸그룹이 나오니까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애가 일어나 앉으라는 거야. 그리고 뭐 다리를 다쳐갖고 걷지 못하는 애가 저 맨 끝에 누워있다가 뛰어오더래나. 그래서 걸그룹은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중풍병 환자를 일어나 앉히며 막 이러면서 그래서 걸그룹은 못하는 게 없다고. 그러면서 막 거의 막 실신 상태에 있던 애들이 모두 일어나 앉아서 그 걸그룹을 보면서 꼴딱꼴딱 숨소리도 나지 않는다고. 나 웃겨가지고 진짜 기적을 행한다고. 앉은뱅이를 일어나 앉히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뛰게 하며 나 웃겨가지고 그러더니 며칠 전에는 자기 너무 속상하다는 거야. 왜 그러는데 지난번에 사격 훈련할 때 너무 잘 맞춰가지고 리그전으로 여러 분대에서 준결승까지 갔었거든. 근데 이번에는 8발밖에 못 쐈다는 거야. 12발을 써야 통과인데 8발밖에 못 쏴갖고 자기 뭐지? 그걸 뭐라래? 하여튼 무슨 고자 소리를 듣고 있다고. 그래서 도대체 너 왜 그랬는데 지난번엔 그렇게 잘했는데 이번엔 왜 그랬어? 했더니 총 쏘기 전에 밥을 너무 많이 먹었대. 총 쏘기 전에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원래 이렇게 호흡을 쫙 참으면서 총을 쏴야 되는데 참을 수가 없다는 거야. 5가지 참아야 되는데. 그래갖고 자기 다음번에 사격 훈련 있을 때 사격고자 자기 다음 사격 훈련할 때 절대 안 먹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날 마침 맛있는 게 나왔대. 맛있는 게 나와가지고 너무 많이 먹고 호흡 조절을 못해서 사격고자 소리를 듣고 있다가 막 그런 얘기. 그래서 날마다 전화를 해. 날마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 군생활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너무너무 귀엽고 재밌어.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신랑이 무슨 군인이 매일매일 그렇게 전화를 하냐고. 전화 못하게 하라고 막 그러는 거야. 이모가 돼갖고 조카를 강인하게 키워야지 맨날 전화를 받아준다고 막 그래. 그래갖고 이제 내가 또 설득했지.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하더니 면회가재. 왜 그렇게 전화를 자주 하냐고 막 그러더니 면회가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면회를 갔어. 면회를 가는데 한술 더 떠. 네모반에다가 닭을 한 마리씩 다 돌려야 된다는 소. 그래도 되냐 했더니 안 된대. 외부 음식 반입이 금지된다는 거야.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혹시 문제 있는 음식이 들어올까봐 외부 음식은 절대 반입이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이제 또 실축했어. 그러다가 이제 뭐지? 이제 쭉 면회 가서 이제 닭을 한 마리만 살라 그랬는데 2마리를 사야 돼서 이제 2마리를 사갖고 와서 이 녀석이 1마리 반을 먹었어. 다 먹인 다음에 또 그러는 거야. 용돈을 주래. 그래서 내가 이제 5만 원을 이제 부시럭부시럭 꺼냈더니 10만 원 주라고.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서 뭐 조카를 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무슨 군인이 무슨 돈이 필요하냐고. 그래서 막 전화 끊으면 온갖 잔소리를 다 했어. 그래놓고 5만 원 준다니까 10만 원 주라 그러고. 그래놓고 이제 그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너무너무 착해. 굉장히 착하고 예뻐. 너무 예뻐가지고 우리 이제 그 조카의 여자친구가 제일 예쁘다라고 막 소문나고 그랬다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신랑 걔가 너무 미운 거야. 이유가 없어. 걔가 그냥, 그리고 되게 어린애가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하고서는 돈 벌어가지고 돈을 막 몇천만 원을 모아놓은 그런 애야. 생활력도 강해 그 여자애가. 솔직히 얘기해갖고 내가 볼 때 우리 조카한테 걔 괜찮은 애야. 근데 무조건 싫은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 딸 나이 또래 남자애들이 모두 도둑놈인 것과 같은 원리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나쁜 놈이 데려가겠지. 우리 딸이 그래. 아빠, 도대체 그 아빠의 나쁜 놈은 누구 기준으로 나쁜 놈이야? 아빠 기준으로 나쁜 놈이야? 내 기준으로 나쁜 놈이야? 아빠 기준으로 나쁜 놈이래. 도대체 그 나쁜 놈 얼굴이라도 좀 보여달라고. 이름이라도 좀 알려달라고. 도대체 누군지 모르는 그 나쁜 놈을 맨날 이렇게 욕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는 횡단보도에 앞에 이렇게 차를 딱 세우고 있는데 고등학교 애들이 쭉 단체로 길을 건너갔어. 저런 도둑놈 새끼들. 그냥 고등학생들인데 길을 건넜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그 고등학생들이 향해서 욕을 하는 거야. 저 도둑놈 새끼들. 그냥 쟤네들이 왜 도둑놈인데 대답도 안 해. 그냥 무조건 도둑놈 새끼들이야. 그러더니 막 이제 우리 조카의 여자친구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야. 무조건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여자애한테 미안하다 그랬어. 우리 동생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라.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이모부 시집살이를 하느라고 걔가 얼마나 고생이겠냐. 지네 엄마는 혹시 군대가 있는데 고무신 거꾸로 신을까봐 우리 여동생은 막 전전긍긍 하는 거야. 근데 이모부가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야. 미안하다고 그래라. 듣도 보도 못한 시이모부 시집살이를 하느라고 너무너무 고생을 하다. 그러면서 꼭 전해라. 우리 딸내미 또래 모든 남자애가 우리 신랑에게는 도둑놈이고 천하의 나쁜 놈의 새끼들이다. 그런 뜻이니까 이해하라고. 하여튼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내가 우리 조카를 보고 왔더니 이제 우리 조카의 감기 기운은 그러니까 이제 20대 사병들 사이의 감기 기운인 거야. 그러니까 천하장사 같은, 그러니까 걔네 부대는 전부 다 180 이상이래. 180 이상인 애들만 모여있는 부대에서 거기다 다들 등치가 막 한 등치 하는 애들이야. 우리 조카가 180에 92kg였대 들어갈 때. 근데 지금 한 78kg인가 80kg 됐다는 거야. 그런 애들이 감기 기운이니 얼마나 독종이겠어. 그 독한 감기 기운을 내가 가서 올봐갖고 온 거야. 콧물이 막 나고 몸살 기운이 막 나더라고요. 내가 국민이다님, 까망오리님, 연희사랑님, 민권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누가 욕했는데? 아시안컵을 누가 욕했어? 아시안컵을 누가 욕했어? 아시안컵 때문에 4시까지만 방송한다니까? 군대 감기가 독해. 그런데요, 요즘은 그 군부대에서 재채기를 하잖아. 감기 기운이 있는데 보고 안 하면 혼난대. 이게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군부대에서 재채기를 하거나 감기 기운이 있는데 보고를 안 하면 엄청 혼난다는 거야. 그리고 군인들은 감기약을 되게 세게 지어준대. 왜 그러냐니까 이제 뭐라 그러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단체 생활하는데 감기가 돌면 엄청 빨리 돈대. 그래서 전염이 잘 되니까 그 감기 기운이 있으면 무조건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야. 군부대 그리고 몽상가님도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왜 어떤 애가 2, 3년 전에 막 열나고 아팠는데 감기약 막 먹다가 나와서 일주일 만에 백혈병으로 죽었잖아. 그래가지고 요즘은 군부대에서 조금만 아파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병원에 막 보낸대요. 그리고 정맥 진단 받게 하고 그런 것도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그러니까 이명박 때 너무 무식했잖아. 너무 무식하게 아픈 애를 그냥 제대 안 시키고 무조건 데리고 있다가 걔 백혈병 걸린 애를 그냥 군부대에서 데리고 있다 죽였어. 그러니까 제대하고 일주일인가 2주일 만에 죽었어 애가.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아프다고
아, 일하기 싫으면 아프다고 하고 쉬게 해줌. 그렇군요. 네. 독감 걸리고 의무대 안 간 1인. 그러면 안 된대. 요즘은 엄청 혼난대. 독감 걸렸는데 의무대 안 가고 버티면요. 의무대 가면 얼어 죽고. 요즘은 안 그렇대. 그리고 그 뭐 우리 조카네는 2층 침대를 쓴대요. 2층 침대를 쓰는데 그 2층 침대면 되게 추울 거, 철제 침대래. 되게 추울 줄 알았더니 실내 온도가 20도가 넘는데 23도? 실내 방 온도가 23도 정도 된다는 거야. 그래갖고 자기 잘 때 빤스만 입고 잔다고. 그 실내 온도도 너무너무 따뜻하고, 그러니까는 그 군부대에 대한 내가 갖고 있었던 옛날에 우리 선배들한테 들었던,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들은 모든 얘기하고 지금은 다 달라. 그리고 솔직히 이제 10명이 쓰는 방에 벽걸이 TV가 다 있대. 그러니까 그 10명이 쓰는 방인데 그 이제 그 철제 침대 2중 침대를 쓰고 있고 2층 침대를 쓰고 그 벽에 철제 아니 뭐지? 그 벽걸이에 벽걸이 TV가 걸려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시설이 되게 많이 좋아졌다. 근데 이제 그게 2009년인가 지은 막사래.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새로 짓는 막사는 이제 그렇게 짓는 모양이지. 근데 이제 몰라. 그래서 우리 조카는 그렇게 있는데 나머지 옛날 막사에서 지낸 애들은 여전히 고생스럽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바뀌어야지.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 들었죠? 군인들한테 월급이 10만원 나오는 거. 이병 월급이 10만원이야. 근데 뭐 사회로 적응하는 비용, 뭐 등록금 한 학기분을 모아주겠다. 뭐 국가에서 고생한 장병들한테 등록금을 모아서 저기 등록금 하나 정도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 근데 그게 국가에서 뭐 그래서 한 300만원씩을 군인들한테 제대할 때 주겠다. 그게 국가에서 300만원씩 주는 게 아니더라고. 국가에서 300만원을 주는 게 아니라 신병 월급이 10만원인데 그 중에 7만원을 강제로 저축을 하라는 거야. 7만원을 강제로 저축을 해서 그 7만원씩을 저축을 하면 그게 1년에 21개월 정도 하면 그 저기 뭐야 얼마야? 그래서 7만원씩 12달이면 80몇만원, 그리고 10달이면 70만원. 그러니까 이제 150 몇만원을 저축을 하게 하는 거야. 거기에다가 그 나머지 돈을 보태준다는 모양인가 보더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모든 사병에 7만원이야. 60만 대군에 7만원. 그거 얼마나 많은 돈이냐고. 곱해봐. 60만 곱하기 7만원이면 엄청난 돈 아니야. 그 돈을 21개월 동안 정부가 굴리는 거야. 그 이자만 해도 얼마겠냐고. 그 돈을 뭐 투자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굴릴 거 아니겠어?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애들은 그 저기 무슨 PX나 이런 데서 뭘 사서 쓰라 그런데 옛날에는 왜 그 속옷 같은 거 딱 한 번만 그 지급이 되면 그게 다시는 지급이 안 됐다며. 그래서 그거를 막 훔쳐 입고 그랬었다며. 근데 요즘엔 사서 쓰게 돼 있대. 그래가지고 뭐 속옷이나 이런 것들을 사서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니까 애들이 돈 씀씀이 또 커지는 거야. 근데 10만원 중에 3만원만 가지고 써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그 공중전화 비용이 군인들은 할인을 해준다고. 군인은 할인해준다고 애들이 그 자기네들 전화요금이 되게 싼 줄 안 거야. 그래갖고 막 전화통화를 했대. 그랬더니만 알고 보니까 이 군대에서 쓰는 공중전화 전화요금이 그 휴대전화 요금보다 비쌌던 거야. 휴대전화 요금보다 비싼 전화요금이라서 애들이 우리 조카도 3만원 들어오자마자 전화요금으로 다 나가버린 거야. 예. 그 요즘은 이제 그 옷 같은 것도요 사재에서 많이 갖고 들어간대. 장갑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제 뭐 장갑도 되게 바깥에서 사갖고 들어가고 막 그렇다는 거야. 전화요금이 되게 비싸대.
그니까 만약에 정말 그 부모가 용돈을 넣어주지 못하는 애들은, 어? 부모들이 용돈을 못 넣어주는 애들은 얼마나 괴롭겠냐고. 지금 막 그 뭐라래, 한부모 가정 애들도 다 군대를 가잖아. 한부모 가정 애들도 군대를 가고, 이 애가 벌어서 먹다가도 막 군대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애들은 그 부모가 용돈을 못 넣어주면 얘네들 그냥 생으로 고생하는 거야, 그 안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안 됐든지. 예. 근데 막 우리 조카는 군 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나올 때 깔깔이를 사갖고 나올 거라고. 군사용 깔깔이가 너무 좋다고. 아, 그러다가 저기 말뚝밖에 따올까봐 걱정이야. 자,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오늘은 방송을 좀 일찍 시작했어요. 제목이 지금 아시안컵 때문에 그랬더니만, 왜 아시안컵 욕하느냐. 아시안컵 때문에 4시 반에 끝낸다고. 아시안컵 때문에 우리 방송 4시 반까지만 할 거예요. 네, 뭐 오해하지 마시고요. 망치부인이 맨날 욕만 하는 줄 알고 있어. 예, 엄마맘님 팬클럽 감사드리고요. 그린짱님, 가을호사비님 감사합니다. 네, 네네네. 조준혜니님, 이웃집곰님 감사드립니다. 아시안컵 때문에. 아니 왜 아시안컵 때문에라니까 왜들 그렇게 긴장하고 그래. 맨날 망치부인 욕만 하는 줄 알아. 나도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 저기 뭐야,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새로 뽑힌 감독, 예, 건희님, 2856님, 고구마 쿠키님, 인슈님, 감사드립니다. 예, 이번에 누구라 그랬지? 그 외국인 감독, 그 외국인 감독이 신인, 슈틀리케 감독인가? 그 사람이 이 누구라고 무명의 선수를 하나 기용했다며. 그 무명의 선수를 기용할 때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망하려고 미쳤냐 막 그랬었다며.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잘한다며. 이정엽, 걔가 그렇게 잘하고 있다면서요. 예, 참 이상하게, 왜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석기 9년 확정? 흰용 어디서 나온 얘기야? 아직 대법원 판결 2시에 날 건데, 2시에 날 판결을 미리 알고 있다면 우리 흰용이는 누굴까? 정원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외국 감독이 하면, 예, 외국 감독이 나오면 왜 잘하느냐?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사람으로 감독을 뽑으면 그 감독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축구협회나 이런데 그 외압이 너무 세잖아. 그 대표적으로 썩은 게 그 축구협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막 외부의 외압이 막 들어오면 실제로 능력 있는 선수들을 국가대표로 뽑는 게 아니라 외압에 의해서 사람들을 막 출전시키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망하는데, 외국인 감독이 오면 그런 인맥이고 뭐고 개무시하잖아. 들을 척도 안 하잖아. 자기 마음대로 필요한 그 뭐라 그러나 필요한 인력을 뽑아서 필요한데 배치하니까 그래서 효과를 내는 거야. 자, 하여튼 뭐 그 얘기는 뭐 나중에 또 4시쯤 돼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자, 지금 이석기 재판이 아까 이제 2시에 이석기 재판이 좀 이따 2시에 결정되는 거죠. 유수하나님, 예, 팬가입 감사드리고요. 0329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귀요미 꽃남님, 제뉴얼이 아이스님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쿠리 사리언님 감사드립니다. 예, 팬가입 감사드리고요. 자, 이석기 판결은요 뉴스로 나온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죠. 자, 이석기 판결은 뉴스로 나온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자, 우선 이제 가벼운 주제로 넘어갈게요. 가벼운 주제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예, 이효리도 춤추게 한 티볼리. 쌍용차에서 그렇게 광고했어요? 쌍용차에서 이효리도 춤추게 한 티볼리라고 마케팅을 했다며. 예, 그래가지고 이효리가 굉장히 화를 냈다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효리가 산소드럼통님, 전주목자님 감사합니다. 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너무 불쌍하잖아. 그 해직 노동자들. 그래서 쌍용자동차 해직 노동자들을 그 복직시켜주면 자기가 공짜로
그 저기를 광고를 해주겠다. 공짜로 그 티볼리 광고 모델을 해줄 수가 있다. 티볼리 앞에서 춤이라도 춰주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효리가 주장한 거는 뭐야? 쌍용차 해직 노동자들을 복직시켜달라는 주장을 한 거야. 그러면 자기가 이제 공짜로 무료로 광고도 해주고 티볼리 홍보에 앞장서 주겠다. 근데 쌍용차에서 뭐라 그랬어요? 티볼리하고 이효리가 안 맞다고. 이효리가 티볼리랑 안 맞다고. 그러면서 거절을 했어. 이효리가 공짜로 모델을 해주겠다는 얘기를 거절을 한 거야. 그래놓고 그 인도인 회장이 그 해직 노동자들을 만난다고 그래가지고 막 기대를 했어, 사람들이. 근데 만나갖고 한 말이 뭐예요? 티볼리가 잘 팔리면 복직시켜주겠다. 티볼리가 잘 팔리면 복직시켜주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가지고 노는 거죠. 가지고 놀았어. 자, 그러면서 그러더니만 이효리가 공짜로 모델 해준다 할 때 거절했던 이 쌍용차에서 감히 마케팅을 하면서 이효리를 팔아먹은 거야. 허락도 없이. 이효리도 춤추게 하는 티볼리 이러면서 아주 그러면서 티볼리를 사줘야 쌍용차 노동자들을 복직시켜준다고. 그러면 그 티볼리의 계약을 맺어. 티볼리 한 대당 한 사람씩 복직시킨다라는 계약을 맺고, 만약에 그 팔린 숫자만큼 복직 안 시키면 전액 환불하라고. 그 티볼리 한 대당 한 명씩 복직을 시켜. 그리고 그 팔린 숫자만큼 복직을 안 시키면 그 전액 환불 100% 환불하라 그래. 100% 환불. 어디서 이런 개소리를 하면서 말이에요. 어디서 이효리를 팔어? 이효리가 공짜로 그 모델 해주겠다 할 때 거절해놓고 어디서 이런 개소리야? 그 티볼리 팔린 숫자만큼 복직 안 시키면 100% 환불하라고. 그 티볼리 산 소비자들이 그 운동을 해야 돼. 티볼리 산 소비자들이 그 요구를 해야 된다고. 티볼리 한 대당 한 명씩 복직시켜주는 거 아니면 그 복직이 6개월 안에 안 됐다. 그러면 전액 환불해라. 그러면 이제 새 차 한 6개월 타고 버리는 거야. 도로 가져가라. 도로 가져가고 100% 환불해라. 그렇게 해야 돼. 아주 못돼 처먹은 것들. 어디서 이런 장사질이야. 자, 그 이야기 잠깐 하고 넘어가고요. 이 티볼리 판매하면서 이효리를 팔아먹은 죄 그렇게 갚자. 티볼리 구매자들이 모두 그런 계약을 요구해야 돼. 그 이효리를 춤추게 한 티볼리라고 마케팅했던 놈들한테 좋다. 너네 이효리가 춤춘다는 건 쌍용차 노동자들 복직시킨다는 거니까 내가 이거 한 대 샀으니 6개월 안에 복직시켜라. 한 명씩. 만약에 이게 복직이 안 되면 이거 100% 6개월 안에 환불해라. 그렇게 하자고. 그래야 돼. 아주 이런 못돼 처먹은 새끼들은 그렇게 혼 좀 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쌍용차 불매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데 티볼리 구매자들이 그런 요구를 해야 된다고. 내가 내가 하나 샀으니까 한 명을 복직시켜라. 만약에 안 되면 너네 이거 6개월 안에 복직 안 시키면 100% 환불해라. 그렇게 요구를 해야 돼. 어디서 이런 나쁜 새끼들이. 구매자들이 요구해야 돼. 구매자들이. 자, 그러면 다음 뉴스로 넘어갈게요. 다음 뉴스. 예, 섬가스나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다음 뉴스로 넘어가기 전에 쌍용차 노동자들 문제에 대해서, 이 쌍용차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야. 일단 이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정리하고. 그게 2009년이었죠. 2009년 여름이었나? 그죠? 2009년 여름이었나? 2008년 여름이었나? 2009년 여름이었던 것 같아. 그 쌍용차 문제가 뭐냐 하면, 쌍용차가 그 당시 이제 소위 우리나라에서 그런 그 찝차 비슷한 걸 제일 먼저 내놓은 게 쌍용이었어. 그래갖고 이제 쌍용에서 그 몇 개를 히트를 쳤지. 뭐 그 무쏘하고, 그죠? 무쏘랑 그 다음에 코란도랑 몇 개가 이제 인기를 끌은 거야.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별로 차가 안 팔렸어. 근데 이제
그러니까 무쏘, 코란도 다음에 렉스턴? 렉스턴도 많이 안 팔린 거야. 그러니까 무쏘가 되게 인기 있었고, 그 다음에 코란도가 좀 많이 팔렸고, 그 다음에 이제 렉스턴인데, 렉스턴 때부터 이 렉스턴이 나오는 시점이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서 뭐가 나왔어? 현대 기아차에서 SUV가 막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솔직히 이제 SUV 전성시대가 열려. 그래가지고 무슨 산타페니 카니발이니 이런 내용들이 막 많이 나왔단 말이야. 레저용이. 그러면서 사실 쌍용차가 제일 안 팔렸어요. 근데 이 쌍용차에서 만드는 차들이 굉장히 디자인이 후졌었어. 코란도 이후로 디자인이 너무 별로 안 좋은 것 같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쌍용차를 많이 안 샀던 거야. 쌍용차를 많이 안 사고, 그 수타페 그거는 만들어진 얘기고, 수타페 그거는 기아차에서 아니야, 기아차가 아니라 어디래더라? 무슨 자동차 영업사원들이 산타페 견제하려고 만든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타페가 많이 팔렸더만. 내가 타봐서 아는데 산타페가 참 좋은 차야. 근데 좌우지간 이 쌍용이 별로 차를 못 팔았단 말이야. 그런데 그럼 이건 못 판 이유는 뭐야? 경영진이 경영을 잘 못한 거야. 디자인을 선택하고 어느 차를 생산할 건지를 정하는 게 경영진인데, 경영진이 제대로 못해서 차가 안 팔렸어. 그랬더니만 이것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물어갖고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겠다는 거야. 절반을. 근데 이 노동자 절반을 해고하겠다는 발표가 났는데, 쌍용차 노동자들이 다 같이 이건 저항해야 된다. 우리가 이대로 잘릴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파업에 들어간 거야.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파업에 들어갔는데, 이 쌍용자동차에서 어떤 술수를 썼느냐 하면, 노동자들한테 메일을 보내. 메일과 편지를 보내고 회유를 하는 거야. 너가 이번에 퇴사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그러면 너를 나중에 우선적으로 복직시키겠다. 지금은 이제 경영난으로 너를 내보내지만, 네가 만약에 지금 퇴사하겠다라는 사인을 하고 파업을 불참하면 너를 나중에 우선 복직시키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래갖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원래 다 같이 버티기를 했다가 절반이 무너져 내린 거야. 먼저 퇴사 신청을 하면 나중에 복직시켜준다는 말을 믿고 이 사람들이 막 나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회사 측에다가 써줬어. 써주고 이제 파업 대열에서 이탈을 한 거야. 누가 죽었냐면 그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끝까지 싸웠던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그러니까 나가면 이 동지들을 배신하고 자기가 그래도 가장인데 파업도 좋지만 일단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회사 측의 회유에 넘어가서 사인을 해준 거야. 내가 파업을 풀고 퇴사하겠다, 자진 퇴사하겠다라고 사인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복직이 안 되니까 거기서 충격을 먹은 거야.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중간에 나가버리는 바람에 이 남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잔혹하게 침탈을 받았어. 진압당할 때 막 그 특공대들이 와가지고 막 쓰러져 있는 사람을 공업용 망치로 두들겨 패고 막 방패로 막 이미 기절한 사람을 내리찍고 이런 그 잔혹한 영상이 전 세계에 방영이 됐단 말이야. 그런 일을 겪었는데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복직이 안 돼. 그래서 거기에 충격 먹은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돌연사를 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그 가족들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쌍용차 문제로 쌍용차 해고자 중에 죽거나 죽은 가족과 그 노동자가 30몇 명이었잖아. 그죠? 30몇 명이 죽은 거야. 그렇게.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 티볼리를 사주면 복직시켜준다. 그 말을 어떻게 믿냐고, 이 개새끼들을. 지금 저렇게 티볼리 팔아먹으려고 26명이에요? 티볼리를 팔아먹으려고 지금 복직시킨다 그래놓고 차만 팔고 튀면 어쩔 거냐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차가 팔린 대수만큼 복직시켜라. 아니면 100% 물어내라. 나쁜 새끼들아.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요 IS로 간 김군 이야기.
IS로 간 김군 이야기. 예. 일단 이제 오늘 아침까지 나온 뉴스를 제가 들어봤는데, 이 IS로 간 김군이 얘기한 내용이 뭐예요? IS로 간 김군이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 페미니스트가 싫어서, 페미니스트들이 싫어서 IS로 가고 싶다. 그런 거를 밝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제까지 나온 뉴스들을 종합해보면, 이 김군이라는 애는 은둔형 외톨이였다는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도 진학을 안 하고, 살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도 진학을 안 하고, 영어로 막 SNS를 하면서 살아왔다는 거 아니야. 맞죠? 지금까지 보도 내용이 그래? 지금까지 보도 내용이, 은둔형 외톨이라서 고등학교 진학도 포기하고, 그러면서 영어로 SNS를 막 한 거야. 그러면서 페미니스트가 싫어서 IS에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밝혔고, 그래서 IS들하고 연결이 됐다. 그런 얘기잖아. 근데 이제까지 그러면 적어도 고등학교 가기 전에 중학교 반 친구들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중학교 반 친구들도 없어. 그죠? 현재까지는 중학교 반 친구였던 애들도 밝혀진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애를 데리고 간 목사, 이 홍 목사란 사람이 그 지역을 잘 알고 그래서 얘를 데려갔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사람도 무슨 IS 연관자 아니냐라는 뉴스가 또 어떤 미친 언론사에서 나왔었나봐. 그랬더니만 이제 이 목사가 자기는 아니다. 정말 선교 목적으로 데려갔고, 거기 도착해서 호텔에서 이 애가 말을 걸었다.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애를 데려간 거였지, 절대 별다른 얘기가 없다. 근데 이제 이 애가 카라스라는 시리아와의 국경지대로 가자고 그래서 데려다 준 거지, 자기는 거기가 시리아와 국경인지 몰랐다. 그런 얘기를 또 목사가 했어. 근데 이 목사의 말 중에, 좀 안 맞는 게 있어.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인데, 카라스라는 데가 시리아와의 국경인지 몰랐다. 요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지금 조금 안 맞잖아. 그 지역을 자기가 잘 알아서 애를 데리고 왔다는 사람인데 카라스가 시리아와의 국경인 거를 몰랐다. 요게 지금 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요, 부모가 이 애에 대해서 얘가 검정고시도 보겠다 그러고 막 안 보내주면 죽겠다고, 그래서 이 선교 활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을 찾아내서 조인을 해줬다라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애를 보낼 때 터키로 보내는 비행기 값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부모가 설마 편도 끊어서 보냈겠냐고. 당연히 왕복 끊어서 보냈을 거 아니야. 그럼 몇백만 원을 들여서 애를 보내는데, 몇백만 원을 들여서 애를 보내는 건데, 뭔가 지금 조금 앞뒤가 좀 안 맞기 시작한다는 거야. 100만 원 갖고 택도 없어. 무슨 터키까지 100만 원이야. 다 왕복이니까 최소 200이에요. 왕복으로 끊어야 되고 200이고, 터키까지 한 번에 가든가? 예. 학생이라고 그래서 깎아주는 거 없어. 누가 그래 깎아준다고. 17살 학생도 아니잖아.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 할인 이런 것도 안 돼. 고등학생이 아닌데 무슨 학생 할인이야. 한 번에 가는 게 있다. 한 번에 가는 비행기가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우리나라 비행기일 거 아니야. 우리나라 비행기면 더 비싸요. 우리나라 비행기면 더 비싸. 하여간 지금 그 비싼 비행기 표를 끊어주는데 좌우지간 뭔가 좀 이상해. 자,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가 있어. 페미니스트가 싫어서 IS가 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 애가 했던 말들이 쭉 나오는데, 그 말들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야. 그지? 이 애가 그동안에 SNS에다가 표현했다는 말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디에서 많이 나왔던 말들이야. 요게 일베, 그리고 DC. 일베랑 DC에서 나왔던, 옛날에 DC에서 돌다가 요게 일베로 연결되는 말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옛날에 DC 인사이드에서부터
그 이제 여자들을 비하하는 막 그 무조건 그 된장녀 김치녀 이러면서 여자들을 막 비하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어. 그러면서 막 그 남자들의 권리를 지켜야 된다. 남권 신장을 해야 된다. 그런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얘네들이 그게 그대로 일베까지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대로 일베에서 이제 DC에서 일베로 연관이 됐어. 그런데 이게 이제 이 DC에서나 일베에서나 공통으로 활동한 인자들이 있지. 누구야? 공통으로 활동한 인자들. 그 저기 DC에서 무슨 연평도 북괴 갤러리에서 그 국가 누구누구가 거기서 활동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일베 게시물을 그 국정원 댓글 부대가 일베 게시물을 막 퍼돌리고 일베를 활용했잖아. 그죠? 그건 다 알고 있죠? 국정원이 일베 활동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2013년 수사 기록에 다 나와 있어. 자, 그렇다면 그리고 그 DC나 일베에서 나왔던 소위 이제 남녀 간의 갈등 조장. 내가 그랬잖아요. 이제까지 이 인터넷상에서 이상한 글 올린 애들이 있었다. 누구? 이상한 글 올렸던 애들이 누구냐 하면 주로 남녀 갈등을 부추기고, 남녀 갈등을 부추기는 거야. 여자도 군대 가라. 그러면서 군 가산점 얘기하고, 군 가산점 얘기하면서 남녀 갈등을 계속 부추기는 애들이 팀으로 있었어. 그거 알죠? 그 다음에 영남과 호남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거야. 영남 호남을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데, 이게 우리 방에 들어와서는 홍어 전라디언 비판을 해놓고 다른 방에 가서는 대구 통구이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한 놈이 같은 아이디인데 우리 방에 들어와서는 전라도 막 비하하는 글을 쓰고 우리 방에서 그렇게 강퇴당한 다음에 다른 방에 가서는 대구를 비하하는 글을 쓰는 거야. 결국 같은 놈이 영남과 호남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는 거지. 화나게 하는 거야. 그 영남과 호남 사람들을 이간질을 해가지고 서로 감정을 나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여자도 군대 가라 글 쓰는 애들, 걔네들이 다른 데 가서는 여자 편에 서서 글을 써.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 여자하고 남자하고의 갈등을 부추기는 거야. 여자 편 남자 편이 돼서 막 원래 그 게시판의 분위기는 그런 게시판이 아니었어. 근데 갑자기 여자를 비하하는 글을 막 어떤 놈들이 써. 그럼 굉장히 조리 있게 그들을 비난하는 글이 올라온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맨 처음엔 그런 글을 쓰지 않았어. 근데 맨 놈이 몇 사람이 그렇게 글을 쓰기 시작하면 갑자기 게시판 분위기가 남녀 대립으로 갔어. 알고 보니까 맨 처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글에 대응해준 사람들이 그 팀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결국은 남녀 간의 갈등을 부추기기 위해서 일부러 상대편인 척하면서 논쟁을 이끌어갔던 거지. 영남 호남인 척하면서 글을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노인 세대를 비하하는 글, 특히 우리 방에도 요즘에 그러니까 우리 방이 아니야. 요즘에 전체적으로 노인 비하, 영남 비하 글이 갑자기 어제부터 늘어났어. 그거 알아요? 어제부터 영남 비하, 노인 비하가 글이 확 늘어났어. 왜 그럴까? 왜 영남 비하, 노인 비하 글이 늘어났을까? 이게 지금 영남의 노인층이 박근혜에서 등 돌렸다라는 여론조사가 엊그제 나왔잖아. 그저껜가 이 영남의 노년층이 박근혜한테 등 돌렸다는 기사가 나온 다음에 갑자기 어제부터 그 노인 비하, 영남 비하 댓글이 늘어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영남과 노인을 비하해서 그 사람들을 똘똘 뭉치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망치부인 팬인 척하면서 노인 비하, 영남 비하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망치부인 전현이 영남을 비하하고 노인 세대를 비하하는 것들을 두고 봤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 우리 방송에 온 영남 노인분들 중에 실제로 망치부인에 동의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상할 거 아니야. 그걸 노리는 거야. 그걸 노려서 일부러 이게 어제부터 영남 비하, 노인 비하 댓글이 확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게요. 결국은 뭐냐. 얘네들이 노리는 건 남녀 간의 분열, 영혼함의 분열, 세대 간의 분열이야. 종교별 분열. 여러분 그 개독 이것도 나는 그 한 패라고 봐. 왜 개독? 여러분 생각해봐요. 개독이란 말이 계속 늘어나니까 기독교층이 똘똘 뭉쳐가지고 박근혜 편을 들어. 개독이라는 말이 계속 늘어났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기독교 세력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 유포하잖아. 교회 조직을 이용해서. 그게 뭐냐? 결국 개독이라고 얘기했던 게 교회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거야. 기독교 개신교 신자들을 화나게 해서 그런 자기네들의 그 뭐라 그러나 논리를 전파하는 감정적으로 좀 미약한 사람들을 노려서 지네들의 의견을 퍼뜨리는 수단으로 이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종교 간의 갈등, 성별 갈등, 그 다음에 사는 지역으로 갈등시키고 세대별로 갈등을 시키는 거야. 분열을 시키는 거야. 목적이 뭐야? 목적이 뭐예요?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수 1%가 99%를 지배해. 그런데 그 99%를 지배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겠냐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 뭐죠? 분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분열 이간질을 시켜야 1%가 99%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전혀 엉뚱하게 토론이 잘 되고 있던 사이트에 갑자기 남녀 간의 갈등, 혹은 갑자기 지역 비하 발언, 항상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런 거 보신 분, 긍정적인 토론이 막 이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녀 간의 갈등으로 게시판이 물들어 버리거나 지역 비하 발언이 나와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다. 한 번이라도 그런 거 본 적이 있다. 괜찮은 토론들이 막 있었어. 근데 갑자기 남녀 간의 갈등으로, 혹은 지역 비하 발언으로, 혹은 노인 비하 발언으로, 그죠? 이게 있었다니까. 이게 팀이라고. 그걸 누군가가 계속해서 그런 걸 부추겼다고. 그렇게 부추겨서 이득을 본 자들이 있다는 거야. 그들이 누굴까? 미안해요. 내가 지금 너무 빨리 뛰어 맥박이. 자, 법무부가 올해 주요 정책 방향으로 공안 수사 역량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통해 헌법 가치를 지켰다고 자평하면서 국가안보 위해 세력을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독재시대 공안대책회의를 떠오르게 하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노지민 PD와 이 사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법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어떤 부분을 강조했는지 우선 설명을 해주시죠. 네, 법무부가 발표한 최우선 과제는 법질서 확립을 통한 국가 혁신 기반 마련입니다. 주요 정책 방향 중에서는 헌법 가치 부정 세력을 뿌리 뽑아서 국가 혁신의 대전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법무부의 첫 번째 정책 과제 내용인데요. 헌법 부정 세력 엄단, 안보 수사 역량 강화라는 표현이 눈에 띄고요. 또 이견이 팽팽한 사안인데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헌법 가치를 지킨 수단이 됐다고 규정하면서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에 주력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예, 엄단, 위해 표현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이후에 국가안보 위해 세력을 규정하는 데 자신감이 붙은 걸로 해석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 법무부가 매년 공안 정국에 가까워져 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박 대통령 집권 이후 법무부 주요 정책 과제의 변화에 대한 건데요. 집권 이후 첫 연두보고 때의 키워드는 4대약 엄단이었고요. 법질서 확립, 검찰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예. 첫 해인 만큼 검찰 신뢰 회복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 해에는 공공부문 비리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서 육사지방선거를 앞뒀기 때문에 선거 관리를 강조했고 또 헌법 핵심 가치 정립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당시에만 해도 법무부는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 등 헌법의 핵심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면서 다만 북한을 추종하는 등의 행위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헌법 핵심 가치를 사실상 단정한 상태입니다. 헌법 가치 부정 세력을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고요. 2년 전 주장했던 검찰개혁 등의 문제는 집권 첫 해가 지나면서 사라져버렸고 해가 지날수록 중요해진 건 공안 수사의 중요성뿐이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주요 이제 정책 과제, 약간 막연한 방향인데 예.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크게 세 가지 세부 과제들이 발표됐습니다. 우선 정당해산 심판 후속 조치 이행을 포함해서 국가 안보 위해 세력을 척결하고요. 공안 수사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반국가 이적단체 해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초등학생 이하의 이른바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헌법 가치 및 준법 교육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공직자 헌법 교육 지원 확대도 같이 강조했고요.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조차 공안 정국 조성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한 게 불법 집단 행동에 대한 대응 강화군요. 예. 네, 법무부는 불법으로 판단되는 시위나 파업 등에 대해서 현행보다 강한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시위 사범에 대한 삼진 아웃제 확대가 첫 번째 원칙입니다. 지난 2012년 쌍용차 노조 등의 대한문 시위를 계기로 만들어진 거고요. 최근 5년간 시위로 인해서 벌금 이상의 형을 3번 이상 받으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제도인데 이걸 확대해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시위나 파업이 끝난 뒤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법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정착시키고요. 또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집단 행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헌법상 권리인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회 교수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가 헌법의 가치를 편협하게 해석해서 공권력을 강화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헌법의 이제 정신을 그런 걸 잘 구현을 하려면은 뭐 사상 및 양심의 자유, 그다음 집회 및 시위의 자유, 그런 기본적인 인권,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본권을 예. 법무부가 잘 보장을 하고 그러한 다양한 목소리를 사회가 흡수함으로써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뭐 자유의 정도 그리고 인권의 정도를 높여나가는 방향을 잡아야겠죠. 예. 그런데 국가 공권력을 강화시키고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축소하는 이러한 법무행정은 시대착오적이고 앞으로도 계속 공안부를 통한 정권 통치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예상하게 되네요. 예, 지금까지는 법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였고요. 다른 법조계 소식을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예. 대한변호사협회가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어떤 의견이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대한변협 관계자가 오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조사위원 간의 토론 결과를 밝혔습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는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기소도 하기 전에 징계를 신청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절차상의 이유가 있었고요. 또 다른 이유로 어떤 게 있었는지 직접 보시겠습니다. 예. 대한변협 관계자는 진술을 거부하도록 조언한 것은 변호사의 직무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검찰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또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네, 권영국, 김유정 변호사를 비롯해서 5명에 대해서는 징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한변협은 다음 주 상임위사회를 통해서 징계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신영철 대법관 후임을 지난주에 3명으로 추렸는데요. 예.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임명 제청됐군요. 네,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늘 박상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이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임명 동의 절차를 거치고요. 투표 결과 가결될 경우에는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예, 후보자 지난주에 꼭 추려졌던 후보자 3명이 모두 보수 성향이었고 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50대 남성 이러한 점은 마찬가지였는데 다만 이제 판사 출신이 아니군요. 네, 하지만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어쨌든 법조계 출신인 건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상욱 원장은 그동안 검찰총장 후보군,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설 등 하마평에 자주 오르내린 인물입니다. 경기 시흥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요. 대검 범죄정보관리과장과 공판 송무부장, 서울 북부지검장을 역임한 뒤에 공직에서는 2009년에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사학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을 맡았는데요. 이때 강민구 후보자와 함께 사학비리재단 복귀에 기여했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예, 다음은 국회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의 야당 의원들이 산업부가 보고서를 왜곡해왔다 이런 주장을 했더군요. 네,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공개했습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윤상직 장관이 직접 왜곡을 지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책임을 물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윤상직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현장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해 11월 윤상직 장관의 직접 지시로 소위 해외 자원 개발 현황 및 주요 쟁점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부총리와 장관이 나서서 자료를 왜곡, 가공을 지시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야당 국정조사위원들의 자료 요구를 산업부의 지시라고 하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 윤상직 장관이 지시했다는 증거는 어떤 겁니까? 네, 산자부 측의 내부 공문이 증거로 제시됐는데요. 직접 그 공문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 공문에서 보시다시피 장관님께서 윤상직 장관을 말하는 거죠. 예. 직접 개정 항목까지 적어주셔서 자료를 재차 요청했다라고 돼 있고 또 장관님께서 향후 국회 그 방어 시 본인이 참고할 기초 자료로 쓸 자료라는 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망신을 당했던 자료가 이 보고서에서 나온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국회 현안 질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투자 수율이 참여정부보다 높다 이렇게 주장했다가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되면서 망신살을 당했습니다. 자원개발특위 측은 최 부총리가 왜곡된 산자부 보고서를 참고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뉴스 리뷰 노주민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새 방향이 이제 뭐 공안 통치로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준법 교육을 강화하겠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 그렇다면 먼저 법무부가 교육해야 될 것은 누구? 법무부가 먼저 교육해야 될 대상은 누굴까요? 그 죄 없는 초등학생들 괴롭히지 말고 박근혜부터 교육시키라고. 뭐 그 저기 선거 전에는 세월호 뭐 특별법을 비롯해서 모든 걸 다 해주겠다 그러더니 선거 끝난 다음에는 뭐 삼권 분립의 원칙이 어쩌고 개소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법무부에서 그러니까는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 뭐냐면 공안 통치야. 누구나 빨갱이로 몰아서 그 정권을 비판하면 빨갱이로 몰아서 뭘 하겠다. 그래서 국민들을 겁주겠다. 그래서 소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빨갱이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두려워해. 왜냐 지금의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기억하는 어린 시절부터 동네에서 빨갱이라고 찍히면 그냥 총 맞아 죽었어요. 예. 지금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애들일 때 7, 8살 때 동네 잘 나가던 형이 그냥 빨갱이라고 찍혀서 총 맞아 죽고 동네 사람 막 절반이 총 맞아 죽고 그랬던 걸 봤단 말이야. 그 다음에 박정희 이승만 때는 그냥 빨갱이라고 지목만 받으면 총 맞아 죽었고 박정희 전두환 때는 잘 나가던 대학생들이 붙들려가서 고문당하고 빨갱이라고 몰려 죽고 그걸 봤던 거야. 그래서 이 60대 이상의 노인분들은 빨갱이란 얘기가 나오면 바로 위축이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는 빨갱이가 아니에요 라고 막 얘기를 해야 살아남았거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공안 통치 분위기가 이게 40대 밑으로는 안 통해. 그러니까 지금 55세 밑으로는 안 통하는 내용이야. 그러면 이 공안 통치 분위기는 누구를 위한 거냐? 요 공안 통치 분위기는 누구를 위한 거냐 하면 노인들을 겨냥한 거야. 노인들을 협박하는 거지. 너네 우리 말 안 들으면 너 옛날에 봤지? 그냥 빨갱이로 몰려 죽을 수 있어? 이거예요. 이 공안 통치의 목적이 이게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노인층은 어려서 워낙 빨갱이로 몰려 죽는 기가 막힌 꼴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는 빨갱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지. 자, 이건 뭘까요? 예를 들어 막걸리 방공법 41년 만에 재심해서 무죄. 이게 어제 나온 얘기인데요. 피고인 각 무죄. 10여 분 동안 담담히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던 판사가 낭독을 멈추자 한동안 법정 안에 침묵이 흘렀다. 환갑 나이의 재심 신청자 자녀들은 감사합니다 재판장님이라고 말하고는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왔다. 41년 만에 내려진 무죄 판결에 대한 심경을 묻자 유족 중 한 명은 손으로 입을 가리더니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단독 이대로 판사는 21일 이미 고인이 된 김도원 1918년생 김도원 씨 그 다음에 차은영 씨 부부의 반공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41년 전 내려진 징역 2년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부인 차 씨는 1969년 10월 초순과 11월 중순, 남편 김 씨는 이듬해 2월 각각 거리와 자택에서 통일교 교인들과 만나 김일성을 찬양하고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이로부터 5년 뒤 74년 3월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아 김 씨 부부를 체포해 구속했고 법원은 이들 부부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이들 부부는 고등법원과 대부분의 차례로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돼 형기 2년을 모두 채우고 76년 3월에 만기 출소했다. 당시 전남 광양경찰서는 김 씨 부부를 영장도 없이 체포했고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검찰 수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권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영장도 없이 체포돼 판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당시의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기간을 넘겨 위법한 구금을 당했다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구금, 회유 또는 위축된 심리상태로 인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다며 경찰과 검찰의 신문 조서를 증거에서 제외했다. 또 재판부는 4년이 넘게 지난 시점에서 대질 조사 등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성적인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사건의 당사자인 김도원 씨는 1990년, 차은영 씨는 2000년에 각각 세상을 떠나 고인의 자녀들이 재심을 대행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재심 청구에서 변호인의 접견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고문 폭행 등이 있었다며 4억평 정도 되는 작고 음습한 수사실에서 잠을 재우지 않으면서 자백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아들인 김희곤 씨는 내가 19살이던 어느 날 부모님이 행방불명이 됐다가 2년 징역을 살고 오셨다. 지역에서 간첩이나 빨갱이로 낙인이 찍혀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없어 타양살이를 했다며 41년 동안에 한이 풀리는 것 같다. 저 세상에 계신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고 눈물을 흘렸다. 변호를 담당한 조영선 변호사는 70년대에 중앙정보부의 공작에 의해서 혐의가 창작돼 말 몇 마디 때문에 반공 이데올로기에 의해 처벌받은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당시 법원과 검찰이 진술의 허위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있다며 뒤늦게나마 사실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른바 막걸리 보안법 희생자 대부분은 소시민으로 방어력이 취약해 스스로 변론할 수 없었고 지역사회에서 낙인이 찍혀 재생이 불가능한 40년을 보냈다며 세월이 지나 피해자 대다수가 사망했고 재심 소송 기회조차 갖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박정희 때 이건 굉장히 약한 거예요. 징역 2년이면 너무 가벼운 거야. 너무너무 가벼운 거고 박정희를 비판했다 그러면 그냥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그대로 감옥에 끌려가는 거야. 그래서 막 고문당하고. 근데 여러분 이 사건 잘 봐요. 69년에 어떤 말을 했다고 74년에 잡아갔어. 69년도에
69년 10월 뭐 초순과 11월 중순에 거리와 자택에서 통일교 교인들과 만나 김일성을 찬양하고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럼 이때 이 통일교 교인들은 처벌받았을까? 자, 좌우지간 그 사건이 5년 뒤 74년 3월. 자, 이 74년이 어떤 해일까요? 74년. 이게 바로 유신헌법이 만들어진, 유신헌법이 만들어졌던 해예요. 74년이. 그래서 74년에 유신헌법 반대운동이 막 벌어지던 때야. 그때 이 사람들을 잡아 넣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내 어린 시절에도요, 내 어릴 때도 무슨 선거를 앞두거나 정권의 비리가 나올 때쯤 되면 갑자기 그때 이제 이 간첩 사건이 터지는 거야. 뻑하면 그 얼마나 그 당시엔 무서웠는지 몰라요.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공포, 불안. 그러면서 이제 이 74년도에 이 사건 빼놓고 2월인가 3월 달에 미리 2월 달인가 보다. 2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울릉도 간첩단 사건이라는 게 벌어져요. 그래갖고 여기서도 사형을 당해. 울릉도 사람들이 가서 이제 북한을 갔다 왔다. 그래가지고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고문당하고 그 사형당한 사람들이, 실형사한 사람들이 7명인가 뭐 몇 명이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니야, 하여튼 사형당한 게 1명이고, 그리고 실형을 사는 게 2명인가 3명인가 돼요. 울릉도 간첩단 사건이. 그 다음에 고해 4월에 74년 4월에 아니야, 75년 4월이 사형이었나? 그 인혁당 사건이라는 게 발생하죠. 인혁당 사건이라는 게 발생해가지고 그 당시에 대구 경북 지역의 민주화운동 세력들을 전부 다 굉장히 많이 구속시키고 그 중에 8명을 그 사형을 시켜. 그 사형 선고를 내리고 21시간 만인가 사형을 해버려.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아. 그 사람들한테 국가에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 국가에서 배상하는 돈 그거 몇백억이야. 그거 누구 돈으로? 우리 세금으로 보상해줘야 돼. 그러면 결국은 보상해 주는 거죠. 이 박정희가 자기를 비판한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 죽였어. 거기에 대한 배상은 누가 해? 국민이 하는 거야. 자, 박근혜가 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처벌했어.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 무죄라는 거 증명되면 그 보상은 또 누가 해줘야 돼? 그 피해 보상은 누가 해줘야 돼? 우리 또 국민 세금으로 해줘야 돼. 우리 후손들이 또 해줘야 돼. 이거 어쩔 거냐고. 자, 지금 이제 그 황선이란 여자가 구속이 됐어요. 현재까지 내가 알아보니까 속보에 내용이 없어. 지금 그리고 대법원에서 판결문 읽는데 1시간은 걸려요. 그래서 현재 나오는 것들은 내용이 없어. 실제로 이석기 판결에 대해서 그 기사화되는 거는 아마 3시 이후에 내용이 나올 거야. 그때 가서 다루기로 하고요. 자, 내가 조금 아까 무슨 얘기했지? 황선이 왜 구속됐냐? 그랬더니만 황선이 구속된 사유 중에 2번째가 나왔어. 지난번에 그 일기장 얘기가 나왔었잖아. 이번에 2번째 왜 구속됐냐가 나왔어. 북한에서 휴대전화 많이 쓴다고 그래가지고 휴대전화 많이 쓴다는 얘기를 해갖고 종북이라고. 그래서 구속이 됐대요. 예. 나중에 이 여자가 한 말, 이걸로 지금 구속시키고 뭐 유죄 판결 내리면 이거 나중에 우리 후손들 혹은 우리가 몇 년 뒤에 물어내야 돼. 우리가 몇 년 뒤에 이거 물어내야 되는 사건들이야. 내가 왜 북한 가서 살아야 돼? 북한에 가서 김정일이랑 사이좋게 얘기하고 온 사람은 박근혜야. 그 박근혜한테 가서 북한 가라고 그래. 왜 나한테 와서 북한 가래니? 예. 그 북한의 핸드폰 사용자가 늘었다고 말하면 종북인가? 이 기사 한번 봐요. 황선은 왜 구속됐나? 거기 보면 북한의 휴대전화 사용자가 늘었다고. 그거 뉴스로도 나왔잖아. 북한의 휴대전화 사용자 늘었다라는 얘기 뉴스로 나온 거 아니야? 그 뉴스로 나온 내용 이야기한 걸로 종북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 기사 쓰는 사람들도 다 종북이겠네? 이게 지금 말이에요. 옛날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독재자라고 비판하면 그때 빨갱이라고 죽였어. 근데 이명박, 박근혜 때는 이명박, 박근혜가 정치를 못한다고 비판하면 종북 세력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죽여버리려는 거죠. 자, 그런 다음 여러분, 이제 조금 이따가 이석기 판결이 나겠지만, 이석기가 구속된 이유가 뭐예요? 이석기가 구속된 죄명이 뭐냐고. 그 죄명이 나오는 날 기억나? 이석기 무슨 죄? 내란 음모죄야. 내란 음모죄. 내란 선동죄 아니고 내란 음모죄예요. 내란 음모죄하고 처음에 내란 음모죄, 그냥 내란죄 아니야.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야. 내란 선동하고 내란 음모는 차원이 다른 죄예요. 예, 내란 음모죄하고 내란 선동죄는 차원이 다른 죄야. 내란 음모죄는 뭐냐면 군대를 구성해서 한마디로 이제 그 나라를 뒤집어 엎을 군사 조직을 만들면, 군사 조직을 운영하면 그게 내란 음모죄야. 그래서 내란 음모죄로, 예, 내란 음모죄로 그 사형 선고가 내렸던 건 누구야? 전두환, 노태우야. 왜? 군사 쿠데타였거든. 박정희가 살아서 만약에 처벌받았으면 걔도 내란 음모죄라고. 군대를 동원해서 그 헌법적인 기관을, 행정부를 무너뜨리면 그게 내란 음모죄야.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가 군대를 이용해서 당시 최규하 대통령을 감금했잖아. 그러면 이거는 내란 음모죄라고. 그러면 내란 음모죄는 군부대를 동원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고, 그래서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석기가 현행 국회의원인데 현직 국회의원을 잡아 넣을 때 그래서 뉴스에 뭐라고 나왔어? 다 뭐라고 나왔어요? 내란 음모죄였어. 내란 음모죄. 그래서 내란 음모죄였기 때문에 현직 국회의원을 구속시킬 수 있었던 거야. 그런데 구속시키고 나서 어떻게 했어? 죄목을 바꿨어. 왜냐하면 내란 음모죄가 성립이 되려면 뭐가 필요했어요? 실제로 군사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야. 왜 그 산악회가 혹한을 뚫고 저기 훈련을 했다고 썼냐? 그 얘기 기억나죠? 막 그 저기 무슨 저기 이석기를 지지하는 그 군대 조직이 혹한을 뚫고 그 저기 산악 훈련을 했다. 그 얘기가 뉴스에 나왔어. 근데 알고 보니까 산악회야. 산악회가 등산을 갔는데 그날 온도가 영상 5도야. 영상 5도에 그 등산 갔다 왔는데 그게 갑자기 그 혹한의 추위를 뚫고 산악 훈련을 했다고 나왔어. 예. 그랬던 거예요. 그럼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사가 필요했냐? 내란 음모죄로 묶으려면 아로라는 조직이 필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아로라는 조직이 막 있는 것처럼 막 꾸몄어야 돼. 그래서 아로라는 조직이 뭔가 이렇게 내란 음모를 위해서 쿠데타를 준비했다라는 군사적 무력 행동을 준비했다는 게 필요해서 뭐 그 국가 기관 시설을 타격하려고 했다. 그게 필요했던 거야. 국가 기관 시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공격을 준비했다. 얼마나 무서워. 근데 알고 보니까 뭐야? 한전 주가를 확인한 거야. 이번에 이제 같이 잡혀간 7명이 국가 기관 시설 타격을 준비했다. 그렇게 나와. 뉴스에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짓이 뭔지를 들어가서 봤더니 뭐예요? 한국전력의 주식을 확인한 거야. 주가를. 그걸 갖다가 국가 기관 시설을 타격하려고 준비했다. 그렇게 보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로라는 조직이, 그러면 아로라는 게 무슨 혁명 조직이란 뜻이야. 그러면 혁명 조직으로서 뭔가 어떤 강령과 규약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있어 없어? 없어. 아로라는 조직이 그런 어떤 혁명 사상으로 움직이는 강령과 규약이 없다고 2심 판결에서 확정이 된 거예요. 2심 판결에서 아로라는 게 실체가 없다. 그래서 내란 음모죄는 무죄가 나왔어. 이 2심에서 내란 음모죄가 무죄가 나왔다고. 근데 이번에 대법에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대법에서 현재까지 나온 속보 내용을 보면 내란 음모죄는 내란 음모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내란 선동죄만 유죄야. 그러면 내란 선동죄는 뭐냐?
내란 선동죄. 말로만 해도 이거는 선동죄가 되는 거야. 내란 선동죄는 뭐 이렇게 뭐 그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뒤집어 엎자, 이게 말만 해도 내란 선동죄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란 음모죄라고 잡아넣어놓고 내란 선동죄라고 지금 처벌하는 거예요. 정말 내란 음모죄였으면 이게 검찰에서 12년형을 부를 수가 없다고. 근데 내란 음모죄라고 잡아넣어놓고 이게 아로라는 조직을 증명을 못한 거야. 그래서 12년 내란 선동죄를 때린 건데 결국 2심에서 내란 음모죄가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요? 그 당시에 많은 벌레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석기 사형시켜라. 기억나지? 그 이석기 사형이란 얘기가 왜 나왔냐면 대법원도 아로의 존재 인정할 수 없다. 어떡할 거냐고. 이거 어떡할 거야. 대법원에서도 아로의 존재 인정할 수 없대. 그럼 도대체 아로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데 통진당 해산은 어떡할 거냐고.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지금. 아로 때문에 통진당 해산한 거 아니에요? 예. 아로의 존재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통진당 해산의 근거가 없어진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이게요, 이번 이 이석기 재판에 대해서 세계사법부에서 지켜보고 있었어. 세계사법부에서 이석기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 지켜보는 분위기니까 이게 대법원에서 그 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지금 인정한 거야. 지금 대법원이 한 말이 고등법원의 주장을 인정한 거예요. 예. 고등법원이 했던 말이야. 1심 법원에서는 뭐 내란은 뭐 유죄라고 그러고, 아니야, 1심도 내란 선동죄 유죄였나? 지금 내란 음모죄 1심도 무죄였죠? 2심도 무죄고. 그리고 이제 대법원도 지금 내란 음모는 무죄, 내란 선동만 유죄라고 그런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왜 심각하냐? 통합진보당 해산의 근거가 아로 때문이야. 내란 음모를 1심에서 유죄했다고? 내란 음모가 유죄였어요? 잘 찾아봐봐. 1심 유죄, 2심 무죄. 그럼 1심에서는 내란 음모 유죄라 그랬다가 2심에서 무죄하고 대법원에서 무죄를 내린 거야. 예. 좌우지간요. 지금 통진당 해산의 근거가 아로 때문이야. 지금 그러니까 2심, 3심이 둘 다 내란 음모죄는 무죄를 때렸어. 그 내란 음모죄가 무죄가 된 이유가 뭐냐면 아로라는 조직이 실체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아로는 뭐야? 공산혁명 조직이라고. 아로 때문에 이석기를 잡아 넣었는데 아로가 무죄라고. 그럼 이거는 지금 통진당 해산의 근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미 통진당 해산시켰잖아. 그지? 이거 어떡할 거냐고. 이게 지금 국제 여론이 너무 악화돼가지고 통진당 해산 때문에 국제 여론이 악화된 거야. 그래서 지금 UN 산하에서, UN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다고. 반기문이 지금 계속 그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있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누구지? 그 유명한 촘스키인가? 촘스키야 누구야? 되게 유명한 학자가 통진당 해산 사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로 인해서 세계의 이 법학자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 판결을 보겠다. 이 판결을 보겠다고 얘기를 했어. 그 촘스키 맞지?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도 이제 지네들이 여기서 엉뚱한 짓거리 해놓으면 이건 대법원 판결에서. 근데 그나마 이것도 내란 선동죄도 대법원 판사 중에 3명은 반대했대. 내란 선동죄도 유죄가 아니다. 선동죄라고 볼 수 없다. 3명은 반대하고 6명이 내란 선동죄는 유죄라고 주장한 건데 내란 음모죄는 다수가 무죄라고 얘기한 거야. 현직 국회의원을 잡아 넣을 때는 내란 음모죄로 잡아 넣었단 말이야. 그래놓고 지금 2심에서 내란 음모죄가 무죄가 나왔어. 근데 내란 음모죄가 무죄가 나왔다는 얘기는 아로라는 조직에 실체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이 이석기 판결 나기 전에 통합진보당은 해산을 시켜버렸어. 아로라는 조직 때문에. 이 대법원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이래놓고 뭐? 법무부에서 준법 정신을 뭘 어쩌고 어째? 야, 법무부, 국민들한테 준법 정신을 교육하고 어째? 야, 니들이나 공부 좀 해! 헌재에서는 정당해산한 거, 헌재에서 정당해산했구나, 참. 헌재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정당해산을 하고, 대법원은 지금 아로의 실체가 없다 그러고, 뭐 헌재를 없애야 되겠네, 헌재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석기를 사형시키자. 너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 이석기가 고소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석기 사형시키자라고 떠든 거 이거 너네 다, 자 잠깐만요. 너네 지금 이석기 사형시키자 너네 떠든 거 요거 지금 이석기 변호사가 그 캡처 떠가지고 너네 고소하면 어쩌려고 그래? 이석기를 왜 사형시켜야 되는데? 내란 음모죄가 아니면 사형시킬 수가 없어. 누구 맘대로 사형이야. 참고로 나는 이석기를 아주 싫어해. 참고로 나는 이석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 등장한 시점부터 지금까지가 매번 하여튼 마음에 안 들었어. 이석기란 사람 자체를 내가 아주 싫어하는 이유는 이석기가 맨 처음에 역사적으로 등장한 게 언제냐면 90년대 중반에 무슨 잠수함이 반파됐대. 90년대 중반이면 그 김영삼 정부 그 후반에 IMF 직전쯤 됐을 거야. IMF 일어나기 직전쯤 됐을 때 반파된 잠수함이 발견이 돼. 그러면서 그 반파된 잠수함에서 명단이 나와. 중부지역당인가? 중부지역당이라는 무슨 이렇게 조직의 명단이 나와. 조직원 명단에 이석기란 사람의 이름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수배가 떨어졌다는 거야. 그때부터 수배가 됐는데 이게 언제 잡히냐? 노무현 대통령 선거하기 직전인가 잡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장인이 비전향 장기수행가였다. 그래가지고 막 빨갱이라고 막 몰려있던 때 그때 이석기가 잡히든가 자수하든가 그래. 그래가지고 막 그 미친놈들의 이 빨갱이 광풍 사건에 하나의 획을 그으면서 잡혔다고. 근데 나중에 지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국가보안법이 되게 이렇게 그 의미가 약해져.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국가보안법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 국가보안법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막 있을 때였어. 그래가지고 그때 그 법무부 장관이 이 국가보안법으로 이석기가 지금 형을 살고 있는데 얘를 뭐 풀어주는 거, 이석기를 사면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래서 이석기가 사면받은 것 때문에 당시 노무현 정부가 굉장히 사상범들에게 뭐 널널하다 그런 비판을 또 받게 됐어. 이석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석기가 다시 역사적으로 등장한 게 소위 이번 그 2012년 총선 이후야. 2012년 총선 직후에 소위 이제 그 통진당이 10명, 하여튼 진보당이 10명, 그리고 그 누구야 민주당이 127명, 합쳐서 137명이 만들어지는 굉장히 나름 긍정적인 상황이었을 때 바로 그 다음 날인가 5월 초였어. 5월 초에 그 통진당 그 사건 터지는 거 아니야. 폭력사태. 통진당 폭력사태가 터져가지고 진보 세력이 그날로 완전히 개박살이다요. 진보 정당 운동했던 사람들이랑 전부 다 막 개망신을 떨게 되는 거야. 그 사건으로. 근데 내가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석기를 잘라라. 이석기가 그걸 뭐라 그러냐. 비례대표였잖아.
비례대표는 정당에서 순서를 바꾸면 된단 말이야. 다른 사람이 승계할 수 있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승계할 수 있게 이석기를 잘라야 된다고 내가 5월 7일인가 8일에 얘기를 했어. 분명히 2012년 5월에 이석기를 빨리 잘라야 된다. 안 그러면 이석기가 나중에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 통진당의 발목을 잡을 거고, 그런데 통진당의 발목을 잡을 때는 통진당만 당하는 게 아니다. 전체 민주세력이 같이 싸잡아서 당한다. 그러면서 내가 이석기를 잘라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단 말이야. 나는 이석기라는 사람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말 안 듣고 유지가 된 거야. 그러다가 이석기 사건이 왜 터졌냐 하면, 그 기억나죠? 그게 2012년 5월 달에 내가 얘기한 거야. 총선 직후에 2012년 5월 달에 이석기가 결정적인 사건에서 민주세력의 발목을 잡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었던 거야. 근데 이석기 사건이 그럼 왜 터졌냐? 2013년에, 재작년이죠. 2013년에 박근혜와 국정원의, 그러니까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한 국정원 댓글 사건이 증거가 나왔어. 2013년 6월 12일에 그 국정원 여직원 뭐 목도리를 뚫뚫 말고 나와서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 새빨간 거짓말한 게 그게 댓글 부대 팀장이었어. 그 여자가 그냥 국정원에 죄 없는 한 명의 여직원이 아니라 국정원 댓글 부대 팀장이었다고. 그게 밝혀지면서 그 여자의 노트북 데스크탑에서 2,000개 가까운 범죄 증거가 나와. 그래서 검찰이 그 여자의 범죄 증거를 범죄 일람표라고 공지를 해버렸어. 인터넷에 띄워버렸어. 그리고 이 여자의 아이디를 가지고 전부 다 이 사이트들을 뒤졌더니 좌익효소 범죄가 드러난 거야. 그러면서 이 여자, 그 국정원 댓글 부대의 실체가 막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뭐였냐면, 군부대에서 수천만 건의 트위터했던 거, 군 사이버 뭐? 그 무슨 사이버 사령부? 군 사이버 사령부에서 군부대를 동원해서 수천만 건의 그 트윗을 하면서 문재인을 비하하고, 그러니까 문재인을 비방하고 박근혜를 막 추켜 세우는, 그리고 심지어 군 사이버 사령부에서 박근혜 선거운동자금 모금까지 했던 게 다 들통이 나. 그래가지고 그게 다 들통난 게 6월, 7월, 8월이야. 그래서 이제 8월 중순에 박근혜 지지율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댓글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가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박근혜 지지자들 분위기가, 당선된 지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그 댓글 부대는 이명박 때 벌어진 일이니 이명박 때 벌어진 일로 끊고 가자. 그때 그 분위기가 그랬어. 여러분들 잘 모를 텐데 2013년 6월 8월 달 분위기가, 박근혜 지지자들이 이대로 가면 박근혜 전체 임기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댓글 부대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가자. 그런 분위기가 나왔어.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박근혜가 이석기 문제를 터뜨린 거야. 이석기 내라는 뭐죄. 그래갖고 이석기가 내라는 뭐를 일으켰다고 뉴스에 도배를 하면서 그걸로 그 댓글 부대에 대한 범죄, 그거를 덮고 넘어간 거야. 물타기라고 넘어간 거야.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 네티즌 중에 방송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이 증거 보자 이런 거야. 그래, 이석기 아주 마음에 안 든 새끼 맞다. 근데 이석기가 내란 음모 있는지 증거 보자. 그 여자가 계속 그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재판 결과를 보겠다, 증거를 보겠다 그런 거야. 그게 누군지는 내가 말 안 하겠어. 근데 좌우지간 그 여자가 계속 증거를 보자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11월까지. 근데 추후에 증거가 안 나온 거야. 이석기가 뭐 이렇게, 왜들 웃지? 그러니까 이석기의 뭐 녹취록이 나왔는데 그 녹취록하고 무슨 이씨라는 사람의 증언밖에 없는데 이씨의 증언 왔다 갔다 했어. 그 다음에 녹취록에 대해서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녹음 파일을 듣자. 계속 그 여자가 그랬어. 그 여자가 녹음 파일을 공개하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사실은 공개된 녹취록이 조작이었다는 게 들통이 나는 거야. 그 여자가 진짜 독한 여자였지. 계속해서 증거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석기 녹음 파일이 그 언론에 공개된, 채널A에서 공개했던 내용이, 한국일보랑 채널A가 공개한 내용이 조작이었다는 게 밝혀져요. 그러니까 이게 막 위기로 다시 몰린 거야. 그러니까 2013년 11월에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를 들어가는 거예요. 통진당 해산, 그 여자가 누군지 알겠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를 딱 들어간 거야. 다시 전세를 역전시키려고.
그래가지고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가 들어가면서 다시 공안몰이를 막 했어. 그런데 그때 결정적으로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이 터지는 거야. 그게 유우성 사건. 유우성이란 사람을 간첩으로 몰기 위해서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게 1월 달에 밝혀져 버려. 11월에 11월에 그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면서 막 그 공안몰이를 하려고 그랬는데 국정원이 증거 조작했다는 내용이 중국에서 밝혀버린 거야. 어떤 새끼가 이거 증거 조작했냐? 내놔라. 그래가지고 우리 정부가 그 증거를 조작했다라는 것을 처음에 인정 안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증거를 인정하게 된 거야. 그게 2월달? 2월달 정도 되니까 정부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중국의 도장을 위조해갖고 중국 공안 문서를 조작했다는 게 인정이 되는 시점이 2월인가 그랬어. 그래서 이제 이 국정원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으로 분위기가 막 타면서 이 국정원의 댓글 사건, 국정원 이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리고 국정원의 그 댓글 조작 사건, 그러니까 국정원의 댓글 사건은 이명박 때 범죄지만 국정원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은 박근혜 때다. 이래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위기로 몰아가려고 그 여자가 계속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세월호 사건이 터진 거야. 그 여자가 누군지 알겠지? 이석기가 빨갱이란 증거 있어? 이석기가 빨갱이란 증거 있어? 좀 보자. 이석기가 재수없는 건 맞는데 이석기가 빨갱이란 증거 있어? 이석기가 김정일이랑 만나가지고 막 서로 김일성 찬양하고 막 그랬어? 이석기가 김정일이를 막 찬양하고 그 뭐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라는 둥 뭐 그 김정일이하고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막 자서전도 쓰고 막 그랬어? 김정일이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태극기 흔들지 말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었어? 그런 증거 좀 보자고. 그런 증거가 있으면 가만두면 안 되지. 막 김정일이가 전용기 보내갖고 이석기가 타고 다니고 막 그랬어? 이런 나쁜 놈 새끼! 그런 증거 좀 보자고. 이게요, 옛날에 누구 때 박정희 전두환 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 증거라는 게 필요 없었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는 증거라는 거 필요 없이 막 고문을 해가지고 막 고문을 해서 그 고문한 증거를 가지고 고문한 자백을 가지고 사형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 때는 그냥 쟤 빨갱이래요 그러면 죽였어. 근데 박정희 때는 막 고문해갖고 간첩이란 자백을 얻은 다음에 그 자백을 근거로 해서 죽였어. 전두환 때는 삼천교육대에 데리고 가서 때려 죽였어.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그런 짓거리를 못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짓거리를 못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누구 때? 그 노태우가 당선된 거는 87년 민주헌법으로 당선이 돼. 근데 87년 민주헌법에 매우 중요한 원칙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 원칙이 뭐였어? 그 증거 중심주의. 형사소송은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백을 배제해요. 자백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 없는 거야. 자백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 없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증거 중심주의가 밝혀져. 그게 이제 원칙으로 세워지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고문해서 자백만 가지고는 처벌